처음 시작하는 마켓은 저희가 페이스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발표 끝나고 후반부에 한 번 더 제가 보여드릴 거여서 다른 영상이긴 하지만 한 번 더 보여드릴 거여서 그때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이 게임은 이더리움으로 할 수 있는 게임이고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도 피아머니, 법정화폐로 결제를 통해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하이브리드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작년 12월에 크립토 키티라는 이미지 하나, ERC721 이미지 하나가 1억 5천에 거래됐던 거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네, 그 이후로 엄청난 덱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블록체인 시장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하나씩 그 실타래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도 그 인형을 뽑으면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1억짜리 인형을 뽑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기준으로요. 네. NH에 8년, CJ구 3년, 엠픽소프트 2년, 롱투가 2년 좀 안 되게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슈퍼트리 멤버들이 다 그 회사를 같이 다녔던 짧게는 3년, 길게는 8년 이상 같이 근무했던 멤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런 상이나 기록들을 많이 갱신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개인의 어떤 개인기가 아니라 같이 했던 저희 팀원들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같이 밥 먹는 횟수가 저 아들이나 와이프보다 더 길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저희 회사에 있는 멤버들이 거의 식구와 같은 멤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블록체인과 마켓 나오는 데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그 이 장표를 보시기 전에 조금 그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금본위 제도와 그 브레튼 우즈 협정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 1819년도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금을 가치의 척도 기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819년 이후에 그 1914년부터 18년 동안 1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그 이후에 1919년도 정확히 100년 후에 미국이 그 금본위 제도에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탈했던 영국이 1925년 다시 합류를 하고요. 그리고 그 1944년도에 세계 경제공황이 1929년도에 터지고 그 이후에 흩어졌던 국가들이 1944년도에 그 미국을 중심으로 그 브레튼 우즈라는 지역에 모여서 44개국의 정상들이 그 금융통화 대표단이죠.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통화금융회의가 개최가 되고 여기서 결정된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금, 골드와 US 달러로 고정을 합니다. 1온스, 우리나라 치면 8.3돈 정도 될 거예요. 1온스와 35 US 달러로 고정을 하고 각국의 통화가 US 달러와 우리는 KRW죠. 이렇게 패깅이 되어 있는, 고정이 되어 있는 그 금본위 제도가 시작되는데 이게 이제 브레튼 우즈에서 브레튼 우즈 협정이라고 하고 이 브레튼 우즈 체제가 시작되면서 US 달러가 기축 통화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약간 애매한 사건이 하나 더 터졌죠. 그게 뭐냐면 그 미국의 베트남전에서 굉장히 그 자금적으로, 재무적으로 손실을 입으면서 적자가 발생했죠. 적자가 발생했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 닉슨 대통령이 1971년도에 이 그 브레튼 우즈 협정을 그냥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나옵니다. 나와서 금과 US 달러와 패갱되었던 거를 끊어버리고 US 달러를 그냥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제 그 위기를 탈출했고요. 하지만 구획 국가들은 US 달러가 패갱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한 위험 상태가 생겼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2008년 리번 사태가 터지면서 브렉시트, 그리스가 어떤 국채로 인해서 굉장히 무너진 사건들이 있었고 그 외에 우리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많은 나라들이 기업이 부도나듯이 국가들도 부도가 나는 사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이 2009년도에 나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8년도 이 사건을 리번 사태를 보면서 US 달러가 기축 통화로서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미국이 독점하는 이 시장에 있어서 조금은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해서 블록체인 기술의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골드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는 디지털 골드를 만들었죠. 이게 좀 큰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 이제 블록체인이 굉장히 최근 기술이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뭐 10년 정도 됐죠. 이제 딱 그 크립토 커런시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 기술이 굉장히 오래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1982년도에 PBFT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비자인 디폴트 토러런스의 메커니즘인데 이게 뭐냐면
내가 명령을 비잔틴 왕이 이제 명령을 내려요. 그 엽사 예스하고 그 사람한테 다시 전달하고 해서 마지막 적끝에 병사까지 이제 명령이 전달되면 그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왕한테 다시 와서 장군한테 비잔틴 장군한테 와서 이 명령을 내신 게 맞나요? 확인하는 우리가 TCP/IP 3 핸드쉐이크 할 때 에크날리지 보내는 것처럼 에크를 받아서 아 명령이 제대로 전달됐구나 가 돼서 북쪽으로 공격 혹은 뭐 서쪽으로 공격해서 부대가 이동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퍼포먼스가 그 2000년 초에 모두 결과가 나왔는데 그 21개의 노드가 그 싱크를 맞추는 풀메시 네트워크죠. 싱크를 맞추는 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고 가장 성능이 좋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게 2000년도 초반이고요. 그게 결론 나기 전에 1999년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로브 워크, 작업 중립 방식이 개발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현재 전부 다 POW 방식 합의 알고리즘 쓰고 있고요. 이게 최근 기술이 아니라 1999년도에 이미 개발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2012년도에 프로브 스테이크, 그러니까 채굴을 통해서 노가다를 하지 말고 전기세 나가니 그냥 내가 있는 피한 머니로 스테이크, 크립토를 사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발언권이 좀 세지는 거죠. POW 같은 경우는 CPU 컴퓨팅 파워를 통해서 이제 마이닝을 하지만 POS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력에 의해서 그 스테이크홀더가 되고 거기서 이제 맨파워가 강해지는 거죠. 블록체인 네트워크 안에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포스 방식이 속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디포스, 딜리게이트 프로 오브 스테이크가 나오죠. 이 디포스는 그냥 그 포스 위에 PBFT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냥 21개의 스푸노드. 이오스 진영에서는 블록 프로세서를 표현하는데 21개의 BP가 합의를 합니다. 그 합의가 되면 아래에 있는 모든 노드들에게 풀싱크가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빠르게 개선되는데 이 과연 그 탈중앙화가 맞냐는 고민이 현재 계속 있고요. 그리고 그 코다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거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고 금융권에서 쓰고 있는 그 프로토콜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메인넷 마켓 나오는 걸 좀 보셔야 되는데 그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지금 한 1,700개 정도 있고요. 그 중에 메인넷이랑 같이 이제 라이브 되어 있는 게 29개, 한 30개 정도 됩니다. 개인 마켓캡을 보면 굉장히 많죠. 왜냐면 이게 단시간에 급성장한 게 아니라 블록체인이나 기반 기술은 계속 이제 그 연구가 되어 왔었고 여기저기서 써왔었어요. 그동안 프라이빗 네트워크,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써왔었고 최근 들어서 퍼블릭 네트워크를 많이 이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그 US 달러가 그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죠, 현재도. 근데 이더리움이 현재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골드가 비트코인이라고 매칭을 해서 머릿속에 기록을 하시면 정확히 좀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그 하나 기준으로 그 230조 정도 된다고 하네요. 추정이고. 저희가 이제 NFL이나 이런 MLB랑 저희 비교했던 이유는 저희가 어프로치하는 방식이 현재 저희는 이제 그 e스포츠 영역, 게임의 e스포츠의 서비스 플랫폼을 접근하고 있어서 시장을 저희가 이렇게 구분을 지어봤고요. NFL이나 MLB나 이런 거 다 합쳐도, NBA랑 합쳐도 현재 이제 블록체인 시장보다는 작습니다. 그리고 업사이드가 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디센트럴라이즈 앱이죠. 기존에 구글 중앙화된 플랫폼이나 애플에 올린 앱들은 중앙화된 앱이고 디센트럴라이즈 된 앱이 뭐 탈중앙화된 앱이라고 해서 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현재 이제 나와 있는 뎁들이 한 2,000개 좀 넘어요. 2,000개 좀 넘는데 그 중에 거의 한 25% 정도가 게임입니다. 왜 그럴까 이제 고민해 보시면 당연한 얘기예요. 그동안 뭐 저희가 그 PC 통신, PC 온라인, 모바일, 피처폰, 그 다음에 스마트폰 시장으로 올 때도 보면 그 기반을 깔았던 거는 성인 콘텐츠고요. 그 위에 매출을 만들고 비즈니스와 인더스트리를 만들고 한 건 게임 산업이었습니다. 한국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제 시장 마켓 캡이 게임 시장의 수출까지 쳐서 한 10조 정도 돼요. 그리고 전체 영업이익이 1조 이상이 되는데 왜 이 그 게임 산업의 어떤 회사들이 키네블러가 될 수밖에 없냐면 과거에 삼성전자가 매출 10조를 찍고 영업이익 1조를 찍었을 때 글로벌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10년도 CJ 그룹 같은 경우도 매출 10조에 영업이익 1조를 찍은 이후에 그레이트 CJ 글로벌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례가 그렇고 해외 사례도 비슷한 예가 되게 많습니다. 이익이 1조 이상이 났을 때 체력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게임 회사들이 블록체인 산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잘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많은 내용들을 보면 블록체인에서 다들 관심을 가지는 영역이 그 레저, 장부 기록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거래를 했을 때 그 트랜잭션에 대한 레저,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거래 기록이 퍼블릭 체인, 블록체인에 기록이 돼서 투명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뭐 AML, 자금 세탁이나 그리고 외환거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되게 투명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다들 하시고 그렇게 개발하고 있죠. 근데 그 포커싱을 거기서만 맞추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서비스를 만들다 보니까 단순히 장부 거래만 투명하게 퍼블릭 블록체인에 올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문제로 좀 파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감시자본주의죠. 영어로는 뭐 서베일런스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데 그 페이스북이 그 마크 주커버가 최근에 이제 언론 통해서 많이 공격을 당했죠. 그리고 이제 의회에 끌려가서 거의 고문을 당한 영상이 유튜브에 돌아다녔었는데 사용자들의 유저 DB 인증된 그러니까 로그인된 유저 DB를 쌓아놓고 그 유저 DB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엄청나게 만들어내는데 유저에게 보상이 안 간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나의 정보를 이용해서 매출과 이익을 내는데 오히려 나에게는 전혀 보상이 없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문제는 페이팔도 동일하고 구글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 결제를 했을 때 그 결제가 100% 신뢰가 있느냐 혹은 유저가 어비징을 통해서 결제를 하고 롤백을 하고 결제를 하고 롤백을 하고 그래서 실제 이제 저희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아이템이 유료 아이템인데 팔렸다가 캔슬하니까 다시 이제 캔슬되는 약간 여러 그 케이스들이 있지만 페이크 페이먼트에 대한 문제들이 여전히 있고요. 하지만 이거는 중앙화된 플랫폼 홀더의 어떤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서 저희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그렇죠. 이거는 기득권의 플랫폼 홀더의 어떤 횡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이제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저희가 되게 포커싱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 한국에 예를 들면 아이러브스쿨이나 프리첼이 있었죠. 저도 아이러브스쿨에서 뭐 초등학교 친구를 만나고 프리첼 커뮤니티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올리고 좋은 커뮤니티들 그러니까 제가 올린 글들 혹은 그 소셜 네트워크 통해서 내가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 게시판에 올렸던 글들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가치 있는 정보였죠. 근데 이게 이제 주식회사의 어떤 그 영업 활동이 잘못됐거나 경영난이나 주주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회사가 이제 그 문을 닫게 되거나 혹은 도산하게 되는 경우에 서비스까지 같이 문을 닫게 되죠. 이게 이제 나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참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경영진들 그리고 주주들의 문제로 인해서 서비스가 내려난 경우는 내가 그동안 기록했던 중요한 가치 정보들이 같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의 그 주식회사의 어떤 디펜던시가 없이 우리가 블록체인에 서비스를 올렸을 때 회사가 망하더라도 서비스는 지속성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비지속성이 데이터베이스가 문제였는데 블록체인 기반에는 이게 해결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도 거기를 비전을 가지고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게임 쪽에 예를 들면 그 넷마블이 서비스하던 서든 어택이 이제 넥스로 넘어가죠. 넘어갈 때 이탈자도 있고 정보가 정확히 100%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1년, 2년 가까이 이제 이동하라는 마케팅을 하셨던 것 같은데 여튼 유저의 어떤 되게 수고스러움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중앙화된 서비스는 다른 중앙화된 플랫폼을 옮길 때에는 굉장한 코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해결하고자 그 첫 번째 Decentralized Identification이죠. DID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R&D를 하고 있고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한 인증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뭐 이더리움이나 뭐 이오스나 SMT나 많은 블록체인들이 그 하고 있는 레저, 그 디센트라이즈된 그 퍼블릭 레저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이 결제, 체크화 부분이고 세 번째는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DCDN, 디센트라이즈된 CDN이죠. 그 DCDN은 그 기존에 이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CDN 서비스를 하는데 뭐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0년, 20년 후에 아마존이나 MS가 주가가 폭락하고 뭐 경영진의 문제로 인해서 혹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회사가 도산했을 경우에 내가 CDN에 올렸던 데이터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이게 이제 탈중화가 되어야 된다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서비스를 중앙화된 아마존에 올리는 게 아니라 DCDN, P2P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HTML5 WebRTC에서 왜 이 얘기를 하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그 WebRTC 기술이
굉장히 조화로운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시장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지금 이 기술을 파악하고 있고요. 이 기술이 블록체인에 왔을 때 엄청난 임팩트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이제 HTML5 WebRTC 개발을 많이 하시는 회사를 알고 있는데 빨리 블록체인 인더스트리로 들어오셔야 돼요. 초기 시장 선점하지 않으시면 아마 기회를 많이 놓치실 거예요. 그 서비스 관점에서 봤을 때 처음부터 중앙화된 서비스에서 인증, 결제, 데이터, 스토리지 이 세 가지의 어떤 문제들이 있었죠. 그거를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로 해결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처음부터 한 번에 가는 경우에는 항상 부작용이 생깁니다. 제가 네이버에서 서비스랑 8년 정도 했었었는데 그 실제 이제 인증에 있어서 굉장한 이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특정 아이 두 개 서비스 부분에 유저를 하나를 합칠 때는 1년 넘는 시간들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완성도를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디센트럴라이즈 영역이 한 번에 디센트럴라이즈 가는 게 아니라 DB 영역에서 쉐어드 DB가 되겠죠. 디스트리뷰트된 DB 그리고 인증도 디스트리뷰트 처음부터 이제 가버넌스가 전부 유저한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뷰징이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단계적으로 넘어가는 걸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인증과 결제와 스토리지에서 그 센트럴라이즈 된 부분이 디스트리뷰트 단계를 거쳐서 디센트럴라이즈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가 만든 런칭을 준비하고 있는 플레이드업 서비스 같은 경우 그 공룡 기업이죠. 이미 뭐 구글이나 큰 회사들이 신규 서비스가 나왔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을 인해서 방해 공작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어떤 시장에서 컨플릭트를 피하기 위해서 저희는 1단계로는 이제 그 설치형 앱이 아니라 구글과 전혀 애플과 충돌하지 않는 HTML5 탭으로 시장에 저희가 런칭을 할 거고요. 그리고 HTML5 기술을 써서 게임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설정 앱들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하나씩 적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후기에는 다양한 코인들이 있죠. 아직 키코인, 기축 통화가 결정된 건 아니지만 현재 뭐 이더리움의 가능성이 되게 높죠. 왜냐하면 이더리움을 통해서 ERC20, ERC7 토큰들이 이제 계속 파생되고 있으니까 다 보면 이더리움에 폐기되고 있어요, 토큰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진영들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 그 서비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코인을 가지고 다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유저 편의성을 위해서 제가 디센트럴라이즈된 거래소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레이 앱에 들어왔을 때 내가 이오스만 있는데 이더리움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바로 이제 크립토 교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 게임 포털 같은 경우에 테트리스를 하기 위해서 나는 테트리스를 계속해서 테트리스 머니가 있는데 테트리스 머니를 가지고 다른 게임을 즐기는데 그 다른 게임은 맞고요. 그럼 맞고 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다시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테트리스 머니를 맞고 머니로 교환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왜 이게 안 됐냐?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회사의 어떤 KPI, 각 부서별로 KPI가 있어요. 그러면 그 테트리스 사업부와 맞고 사업부는 자신들의 KPI가 있기 때문에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현금성 가치가 있는 게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게임 머니들이 있는 거죠. 교환이 안 됩니다. 예, 문제가 생기죠. 하지만 크립토커런시 영역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현금성 가치, SS로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교환하는데 전혀 이슈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화된 거래소, 현재는 이제 그 피앗머니와 크립토가 연결되는 게 중앙화된 거래소밖에 없는데 이 중앙화된 거래소의 가격이 정해져 있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크립토 간의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것도 이제 중앙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덱스로 이제 대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1단계는 저희가 이제 11월에 HTML5 기반으로 덱 브라우징 게임들이 이제 출시가 되고 2단계는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플레이 덱 교환소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3단계는 덱스가 내재화돼서 실제 다양한 크립토 커런시를 가지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포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극적인 비전은 오픈 마켓인데 단계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보셨던 서든어택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었죠. 뭐냐면 게임 아이템을 복사하거나 아이템 당첨 확률을 조작하는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거는 GM이나 중앙화되어 있는 어떤 매니저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사람에 의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죠. 해킹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실제적인 기술적인 버그나 백도어 이슈보다는 내부에 있는 그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더 많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에게 어떤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 블록체인에 다 위임이 돼서 퍼블릭 네트워크에서 누구나 다 투명해 보고 내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 그 분산화되어 있는 컨트롤이 한 군데 집중되지 않는 그 되게 중요한 컨셉인 거죠.
그래서 이 크립토 도전을 좀 이따 다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웹 기반으로 처음에 런칭하다 보니까 플레이드 미니 그 크롬 브라우저에서 그 플레이드 미니 익스텐션을 설치를 하시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데 이 플레이드 미니가 그 하나의 노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만 명이 만약에 플레이드 미니를 설치하면 2만 개의 노드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노드 간에 P2P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요. 그 안에서 이제 WebRTC 기술을 저희가 썼습니다. 후반에 다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방금 말씀드렸던 플레이드 미니를 통해서 미니 체인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저희끼리는 이게 이제 뭐 블록체인이라고 설명을 하긴 하는데 이 노드 간의 연결을 통해서 DID와 D렛츠와 DCDN이 구현이 되고요. 그 과거에 이제 그 토론트 네트워크 그 비토런트에서 이동기에서 우리가 음악 파일을 공유했었잖아요. 과거에 음악 파일을 이제 공유할 때 공유가 끝이었어요. 나한테 주어질 보상이 없죠. 나의 어떤 네트워크 IO와 CPU와 하드디스크를 썼는데, 리소를 썼는데 그냥 서로 공유하고 끝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게임 설치 파일이나 멀티미디어 파일을 주고받을 때 내가 보낸 파일의 사이즈만큼 크립토로 보상을 줍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뭐 크립토 커런시라는 표현보다는 딜드 상품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튼 딜드 상품권을 보상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전체 네트워크에 기여를 했을 때에 있어서 보상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중화된 그 CDN에서 DCDN으로 자꾸 넘어오게 되겠죠. 예. 그 WebRTC 기반으로 P2P 구현의 핵심은 저희가 봤을 때는 시그널 서버고요. 이 서버가 어떻게 구현되는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런칭할 때 그 기타브나 그 오픈소스 인벤토리에 저희 소스를 다 공개할 건데 아마도 시그널 서버 빼고는 서버는 공개하기 힘들 것 같고요. 왜냐하면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그 저희가 이제 보안을 위해서는 HTTPS와 WSS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 제가 이제 네이버에서 개발할 때 P2P 네트워크를 개발했었는데 그 UDP, TCP 홀펀칭을 할 때 굉장히 뭐 이슈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라우터, 062 등등에 얘가 스위치냐 덤이냐 그러면 이 피어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홀펀칭 할 거냐 이슈 굉장히 복잡했었는데 이게 HTML5 진영에서 다 해결해줬더라고요. 그냥 쓰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 감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술을 통해서 제가 전 세계 P2P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좀 자신감이 있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그 HTML5 WebRTC 기술 쓰셔서 P2P 네트워크를 구현하시는 거가 되게 재미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SDP 튜닝을 좀 했습니다. 세션 디스크립션 프로토콜을 그냥 쓴 게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 커스터마이즈 튜닝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당연히 이제 뭐 피어 접속을 해서 웹소켓을 썼죠.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 피어 리스트를 인덱스 서버에 백업을 해서 그 더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서비스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WebRTC 유스 케이스를 좀 일단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저희가 이제 게임 내에서는 그 PVP 게임은 그 RTC 데이터 채널을 썼고 그리고 화상 채팅, 비디오 채널, 오디오 채널 RTC를 썼고요. 그리고 텍스트 챗 같은 경우는 데이터 채널을 써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과거에 이런 프로덕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최소 한 달에서 세 달 정도 R&D, 서비스까지 6개월 정도 걸리는데 몇 주 내에 다 이제 극소수 인원이 개발을 해서 이제 적용했고요. 제가 스트레스 테스트나 여러 테스트를 해봤는데 굉장히 안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96년도에 HTML 3.5, 4.0을 경험했었는데 20년이 지났죠. 그리고 최근 2년 동안 그 HTML5와 WebRTC 기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그 디벨롭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HTML5가 아마 블록체인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혁신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알파넷 TCP/IP 그리고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터 월드와이드 웹이 나왔듯이 지금 그 블록체인 기술에서 그 월드와이드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WWW가 아니라 웹 브라우저 기반의 WWB가 만들어질 거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좀 포커싱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플레이드 미니에서 인젝션 코드를 사실 이제 그 어떻게 했냐면 그 결국은 이제 뭐 그 크롬에서 저기 익스텐션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크롬 진영에서도 언제부터 정책이 좀 변경된다고 저희 대응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크린 콜이나 비디오 콜, 텍스트 챗들을 이렇게 저희가 썼고요. 예, 크롬 익스텐션 플레이 앱이 설치가 된 거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메타마스크를 통해서 저희가 연동이 되어 있고요. 그 실제 그 저희가 이더리움만 쓴 게 아니라 그 법정화폐, 페이팔, 월,
단알 결제도 저희 연동한 이유는 그 월렛이 없거나 그리고 이제 크립토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게임 아이템을 구매를 하고 그 아이템을 통해서 이제 인형을 뽑거나 특정 그 에셋을 얻게 되는 치는 거죠. 그 토큰을 저희가 발행한 토큰을 이더리움을 교환하실 수 있고 그 이더리움을 거래소에서 현금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벌티지 기술은 저희가 스택 같은 게임 그리고 이제 그 스낵 플레이트에 저희가 적용했었었는데 잠시 후에 스낵 플레이트 게임이 나올 텐데요. 그 상대 쪽의 어떤 플레이 화면을 보면서 게임을 하는 거죠. 과거 이제 한 게임에서 멀티 바둑이나 멀티 테트리스에서 상대 쪽 플레이어 화면을 보면서 이제 게임을 쓰던데 그 저희가 HT5의 레벌티지 기술로서 굉장히 쉽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성능 테스트 했을 때도 전혀 이슈가 없고요. 글로벌 라이브 서비스 했을 때도 전혀 이슈가 없습니다. 테스트 해보니까. 그리고 그 당연히 이제 화상 채팅도 되죠. 내가 플레이하는 상대 쪽 플레이어의 웹캠이 있는 경우에 화상 채팅을 통해서 이제 게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P2P 네트워크에서 PVP 매칭을 하는데요. 그 PVP 매칭은 그 동일하게 입장을 할 때 이제 입장권을 내고 들어가고요. 나와 매칭된 유저와 PVP로 게임을 하고 이긴 사람이 상금 얻어서 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e스포츠라는 그 하나의 어떤 섹션이 만들어진 거고 그 저희도 이제 동일하게 그 메커니즘 맞게 규정에 맞게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이게 이제 런칭이 되는 건데 그 PVP를 위해서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싱글 게임을 만드신 HTML5나 혹은 이제 그 유니티 웹 어셈블리 웹젤 가지고 만드신 분들이 계시면 싱글 게임을 그냥 저희한테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만든 PVP 서비스 플랫폼을 올리면 정확히 뭐 웹알티로 저희가 구현했죠. 그걸 기반에 이제 그 상대쪽 플레이어랑 실시간 매칭이 되고 혹은 턴 방식으로 매칭이 돼서 그 게임을 즐길 수가 있고요. 상대쪽 화면 볼 수 있고 그리고 승패에 따라서 그 크립토 그리고 이제 디지털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